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흐름을 끊었습니다만 부정평가는 또 올라갔습니다. 2030 연령대 이탈이 컸는데 현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보선 때 이재명 상임고문이 자신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직접 요청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했다는 당시 민주당 설명과 상충하는 발언이라서 당권 경쟁이 한창인 민주당 내에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파업 사태도, 그리고 국회 원구성 협상도 타결됐지만 남은 과제들이 많죠.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주요 뉴스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7월 22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일째 이어지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종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소송 등 민영사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해서 공권력 투입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았습니다. 여야가 국회 공백 사태가 된 지 53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과방위와 행안위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올라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9%나 뛰었습니다. 2, 3개월 뒤에 직접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도 강한 상승 압박을 받게 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일주일새 2배가 되고 숨진 환자도 5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에 2번 이상 감염되는 재감염자도 최근 늘고 있는데 3명 중 1명은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차량이 오가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 않은 10대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달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위험한 질주는 다행히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주말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에 막바지 비를 뿌린 뒤에 다음 주 수요일쯤 활동을 마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51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이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타결하면서 끝났습니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과 고용 승계 문제는 합의했지만 민형사상 책임 면책 문제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는 크게 2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임금은 사측이 제시한 올해 4.5% 인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기간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은 다른 업체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의 면책 문제와 관련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이후에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제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긴 시간만큼 노사 양측은 합의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노조가 애초 요구했던 임금 인상은 30%, 노조는 5%로 양보한 안을 제시했다가 사측의 4.5% 제안을 받으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문제와 파업 기간 일자리를 잃은 노조원의 고용 승계 문제가 막판 협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화와 양보로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노사 양측 관계자의 말처럼 진통 끝에 그리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와 걱정, 염려 덕분으로 이렇게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면서 그동안 우려가 컸던 공권력 투입 등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막았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점거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도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파국은 막았지만 노사 모두 상처만 남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도간의 1세제곱미터 공간에서 이른바 1인 감옥 투쟁을 벌이던 유채한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점거 농성을 하던 유 씨가 몸을 채 눕히기도 힘든 공간 밖으로 나온 건 31일 만으로 유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박시설물에서 같이 점거 농성을 벌이던 나머지 노동자 6명도 함께 점거를 풀었습니다. 선박 안에 있는 우리 유채한 그리고 고공에 있는 동지들의 파업투쟁을 완강하게 함께 해주신 우리 150명 파업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길어지면서 조선소 조업은 중단됐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와 고발은 물론 원청인 대우조선 노조와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또 파업 동안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일하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고용 승계 문제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약 52일째 이렇게 생산이 멈춰 있는 상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먼저 국민과 봉사하는 모든 우리 사원과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신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번 파업 사태는 원청 업체는 물론 원청 노동자 또 협력업체 노사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냈습니다. 큰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노사가 약속한 것처럼 원청과 하청 또 노사 가릴 것 없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정부는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대신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 담화문을 냈는데 적극적인 소통 행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사태가 타결된 지 3시간 반 만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하며 1분 10초 짧은 담화문에서 4차례나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라는 말로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했지만 별도 입장문은 내지 않았습니다. 책임 장관을 넘어 이른바 스타 장관 탄생을 촉구한 만큼 공간을 열어줬다는 분석입니다. 담화문 발표 1시간 전에 끝난 장차관들과의 첫 번째 워크숍에서도 윤 대통령은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또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념 대신 민생,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 대신 힘들어도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고 개혁엔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지만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사회 통합의 전제로 경제적 성장과 도약을 꼽은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해묵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우리의 이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반 만에 열린 이번 워크숍에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부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가지 국정 목표, 120개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가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강조했는데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정권 교체에 성공한 만큼 첨예한 국정 현안마다 흔들림 없는 법과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53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이렇게 두 자리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었는데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맞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지난 5월 30일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백 사태 53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겁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국민의힘은 7곳, 민주당은 11곳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장 자리는 여당에 주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는 물론 예산과 재정, 통화정책 등을 논의할 기획재정위도 여당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를 관장하는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운영의 중추 기능을 다룰 상임위의 주도권을 여당이 잡도록 한 겁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습니다. 비록 비인기 상임위지만은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습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임위를 대거 가져갔습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을 확보한 게 대표적입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민주당 몫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방송정책 문제 등이 걸려 있어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행안위와 가방위는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먼저 1년을 맡은 뒤 맞바꾸기로 한 겁니다. 사실상 임기 쪼개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어떤 그런 이 국가 기관이 그런 정책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국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2달 가까이 국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는 비판까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그리고 야당이 역점을 두는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주도권을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정인호 기자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각각 6명씩의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고령화와 함께 고갈돼가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4대 공적연금의 개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국회에 던져놨습니다. 앞으로 30년, 또 40년, 50년 후에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튼튼한 그런 연금 제도를 고안하고 전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공적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런 이제 연금 전체를 놓고 노후소득에 대한 어떤 보장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각기 전문가들도 아마 그 자문을 구하게 돼야 될 거고.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맞물려 최대 쟁점이던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꿔 출범합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꾸려져 내년 1월까지 활동합니다. 축소되는 검찰 수사 권한을 나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기관 신설을 비롯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논의를, 야당은 핵심 입법인 수사권 개혁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쟁점마다 어느 정도 협치가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은 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경제 위기 속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보유 징벌과세를 정상화해서 공공임대주택 부족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 다 따져본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분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이런 청사진을 실현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만 18개에 이르는데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만 무조건 해줘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이렇게 전락시켜서 되겠습니까? 국회에 오면 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상의하고 심사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감세가 가져올 선순환을 내세우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무조건 대기업에게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걸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까스로 원구성에 합의한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가운데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은 32%, 부정평가 응답은 60%로 집계됐습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내림세를 지속하며 지난주 조사에서 32%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32%를 유지하며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월 둘째 주부터 오름세를 보였고 지난주 53%였던 수치가 이번 주에는 60%로 높아졌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이 해당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포기하면서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백현동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5년 전북으로 이전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한 뒤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5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에 대한 위험성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3,142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었다는 취지의 결론입니다. 지난해 5월 성남 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자연 녹지 보존 지역이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를 준주거 지역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 따른 개발 이익을 1,23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용도 지역이 변경된 뒤 민간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해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추가 수익은 최대 641억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조건을 임의로 누락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개발사업 참여를 고의로 지연시키다 결국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개발이익 3,142억 원을 챙긴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수 있었던 314억 원은 고스란히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할 당시 성남시장은 지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 의원은 용도 변경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 도중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만 유리한 기부 체납 교환을 결정해 시에 291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인천 개항을 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선거 당시 이 의원이 개항을 해 자신을 공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고 전화를 해서 본인을 불러달라고 압박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이 당시 이 의원 출마를 두고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해서 이 의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한 것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의 당권 경쟁자 가운데 한 명인 강병원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의원의 셀프 무혐치 공천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공천에 대해 이 의원이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이들 어민 2명의 진술 일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살인을 자백한 탈북 어민들의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는 건데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다만 통일부가 가진 기존 자료 중에는 진술 불일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살인 방법이나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 진술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자체는 인정한 만큼 탈북 어민들이 실제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범들끼리 자백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사법체계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 날을 세웠습니다. 전 정권이 미리 북송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다 보니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신문 결과가 의문투성이인데도 정우영 전 안보실장은 두 사람이 증언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시대의 역대 살인마라고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북송 사건 현장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파상 공세에 발끈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추방했을 뿐인데도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고 토론하면 될 텐데 남북, 나아가 남남 갈등을 조장한다며 쏘아붙였습니다. 당당하게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추방이 아니었다, 강제 북송이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토론하면 될 거 아니에요. 3년 전 탈북 어민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던 통일부는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당시 북송 경위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사흘 연속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권도영 대표가 만든 국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이 회사가 테라 직원 일부에게 급여를 주었다는 증언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동수사단이 사흘 연속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포함해서 15곳을 밤샘 압수수색한 걸 시작으로 연달아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례적인 사흘 연속 압수수색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건 특성상 자금 흐름의 포렌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테라 발생사와 관계사 등이 사업 초창기부터 거래한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곳은 권도형 대표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플렉시 코퍼레이션이란 회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테라의 실체 없는 자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권 대표의 돈 세탁 수단으로 사용된 건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도 플렉시 코퍼레이션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렉시 코퍼레이션이 테라의 국내 자회사였던 테라폼랩스 코리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테라 전 직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2019년 테라 직원 일부의 급여 명세서에 지급 주체가 플렉시 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또 테라폼레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가 과거 운영했던 차이코퍼레이션 직원의 월급 일부도 플렉시 코퍼레이션에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플렉시 코퍼레이션과 차이코퍼레이션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자금 흐름 분석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테라 전 관계자 등도 차례로 불러서 급여를 포함한 세부 자금 흐름 내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살 인하대생 김모 씨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범행 당시 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모 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처음 구속 당시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는데 화면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상관없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인하대는 지난 20일 김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빈틈없이 이어갈 예정이라며 2차 피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신상털이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수시로 정체를 빚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오가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영상이 YTN에 제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킥보드에는 단 한 명만 탈 수 있는데 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 않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유유히 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제보는 Y,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대교 인근의 올림픽대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으로 전동 킥보드가 아찔하게 주행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올라탔고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위험한 질주는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YTN에 제보한 시청자는 난데없는 킥보드를 보고 자신이 길을 잘못 든 줄 알았다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에 탄 여성들은 18살 동갑내기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면허에 자동차 전용도로 질주, 그리고 2명이 탄 초과 탑승에 헬멧 미착용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형사 입건했는데 재판에 넘겨지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범칙금 10만 원도 별도 부과됩니다. 2년 전에도 한밤중에 2명이 헬멧도 없이 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보행자나 킥보드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지난 2019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이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졌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 간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8.5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CCTV에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꾸로 들어올리고 던지듯이 내려놓는 학대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학대가 확인됐고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 외에는 두개골 골절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간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강제로 애를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학대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들어오는 학대 과정에서 아이를 낙성한 게 아닌가. 그게 틀림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관리 책임자인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간호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아영이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마치 잠든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의 돌봄 덕분에 몸은 크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뇌세포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여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마지막 MRI 촬영 결과를 제가 들을 때 앞으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고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조차 없는 상황 속에 아영이와 가족들의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신규 환자는 4주 전보다 9배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4주 전보다 9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1주 전보다 2배로 늘었고 숨진 환자도 5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4주 전보다는 약 9.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의료 대응에는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세입니다. BA2보다 35% 정도 빠르게 퍼지는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된 데다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력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 BA.2.75 변이 감염자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는 인천에 사는 50대로 최근 해외 방문 이력은 없습니다. 지난 18일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파 가능 기간의 접촉자는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50대 환자 역시 앞선 감염자들처럼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로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4일 첫 확진 사례 확인 이후 BA.2.75 감염자가 모두 3명으로 는 건데 서로 역학적 관련성은 없었습니다. BA.2.75의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BA.2.75 변이가 광범위한 증가 속도를 보이진 않지만 국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활동량이 많고 또 최근 재유행 확산을 젊은 층이 이끌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사람은 7만 7,092명. 기준일 누적 확진자 1,830만 6,179명에 0.42%에 해당합니다. 3번 걸린 사람도 108명이나 됩니다. 눈에 띄는 건 젊은 층의 비중입니다. 전체 재감염자의 33.2%인 2만 5천여 명이 18세 미만입니다. 재감염자 셋 중 하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인 겁니다. 사례 수가 적긴 하지만 3차례 감염자는 절반에 가까운 47.2%나 됩니다. 재감염, 3차 감염 모두 18세에서 29세가 그 다음을 차지했고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재감염자는 적었습니다. 재감염자 가운데 29세 이하는 모두 4만 387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어 젊은 층의 재감염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최근에 재유행 확산세를 젊은이들이 이끌면서 재감염 비율도 따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가세인 신규 확진자 가운데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에서 44%, 활동량 많은 10대와 20대가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도 이유로 꼽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는 백신을 못 맞거나 안 맞은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른들도 그렇고 전혀 안 맞으면 정말로 방어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도 더 많이 되고 따라서 재감염도 더 되는 거죠. 재감염자 가운데는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 2만 7천여 명, 35.6%로 가장 많았지만 3차와 2차까지 맞은 사람도 각각 31%, 30.5%로 적지 않았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방역당국이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부터 입국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지금까지는 입국 뒤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1일차인 당일에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국자는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올여름 장마가 다음 주 수요일 27일 이후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밤낮 없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주말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 소나기가 지난 뒤 27일 다음 주 수요일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은 27일 이후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를 상공을 점유하면서 27경을 전후로 해서 장마철이 종료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고,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장마가 끝나는 것으로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에서 34도까지 치솟으며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도 25도를 넘으며 열대야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24일 이후로 발표된 폭염특보는 장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열대야가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무더위는 온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게릴라 호우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기습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까지는 태풍이 1개 정도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부가 광복절 대규모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상과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긍정이 32, 제자리고요. 부정이 60%로 지난주보다 늘었습니다. 의미를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6주 만에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이거 급한 불은 좀 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쳐왔는데 상당히 그 폭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 좀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32%대에서 이제 더 이상의 그 하락 추세는 멈춘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채용 논란 등 뭐 공사 구별을 잘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또 사과를 하기도 했고 예. 또 낮은 자세를 더 강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정 국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상당한 또 위기 의식을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결집했던 것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이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상으로는 첫 60%대를 기록한 건데 역대 정권에서 60%대 부정평가가 언제 나왔나 좀 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3년 차에 나타났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취임 4년 차에 62%를 기록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때 써야 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뭐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추세선으로 보면은 한번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부정평가 여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신인규 부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부분은 바뀐 게 없어서 그런 거일 텐데요. 보통은 부정평가 이유를 언론에서 많이 주목합니다. 뭐 인사 때문이라던가 뭐 독단성 때문이라던가. 근데 저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주목했던 게 긍정평가 이론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예. 봤더니만 1위가 모름, 응답 거절입니다. 한 20%가 넘거든요. 대부분 그냥 진영에 있으니까 관성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지만 뭘 잘하는지 자기들도 설명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해석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멈췄던 것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결집이 되고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추세상 다음 주까지 기다려봤을 때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변화가 없으면 아마 계속 조금 난망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30%가 깨지면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반등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치중해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을 좀 보면요. 이제 그 국정 수행 지지도가 자꾸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정부에 대한 불신 내지는 그런 비호감적인 요소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게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요. 사실은 어떠한 뭐 개혁이라든지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것도 어려워지지만은 어떠한 뭐 서민 행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국민들께서 그거를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떤 큰 국정 운영에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제 그 태도에 대한 지적이 쌓이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굵직한 한 이슈보다 작은 이런 문제들이 쌓여 있는 이 부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오히려 큰 이슈가 있어서 사실상 그 이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이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작은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국정 태도에 대한 문제로서 이것이 지금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다 네. 보면은 사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대로 좀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무 기능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좀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인적 쇄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참모진 책임론도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교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갈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정평가 1위로 나오는 게 이유로 1위로 나오는 게 인사입니다. 결국 인사인데 그 인사라는 건 장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의 역할, 이를테면 홍보 공보 라인이 망가졌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빈 모니터, 빈 서류를 검토하는 장면이 나와서 대통령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거나 네. 이를테면은 지금 있는 그 3급부터 9급까지 나오고 있는 인사의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관리자급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와 비판과 평가를 제대로 듣는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보겠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겨우 2달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가 관성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정할 건 빨리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 2달 됐지만 수정할 것은 빨리 수정하는 게 좋겠다. 자, 어디서 좀 많이 빠졌나 세부적으로 봤더니요. 지역별로 이제 핵심 지지 기반이죠. 대구, 경북을 보면 여기가 핵심 지지 기반인데 긍정이 45, 부정이 50%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서 이 점이 조금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연령대로 봤을 때 2030 세대 부정평가가 지금 저희가 수치로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18세에서 29세까지는 12%포인트, 그리고 지금 30대가 18%, 지금 20대, 그러니까 30대가 18%포인트가 올라가서 부정평가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거 이준석 대표 징계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당내의 내홍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세대 결합론이라고 해서 2030 세대의 표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2030의 지지가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 쪽에서도 지금 이제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도 윤리위가 너무 무리한 징계를 했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이 단지 이준석 대표의 당무 정지라는 그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수가 국민 여러분들 앞에 보수의 미래, 혁신, 변화라는 것을 그 젊은 당대표의 그 패기와 그 돌진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윤리위의 그런 행태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토사구팽 프레임에 이건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를 접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보수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보수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또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또 지지율은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윤리위원회가 얼마나 잘못된 징계를 해서 당에다가 피해를 입혔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이 내홍이 오히려 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운데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또 1위로 나와서 이 여론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좀 상징적인 네. 부분인데요. 그냥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쭉 늘어놓고 평가를 해보면 냉전 보수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이를테면은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 힘을 주고 있는 이슈들이 뭐 있냐면 메시지로는 전 정권 탓, 그다음에 이슈로는 뭐 북송, 강제 북송이나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그런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놓았는데 그걸 뒤집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 시린기 부대변인 같은 분들도 지금 방송에서 물으니까 결국 정부 여당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슈가 너무 커져요. 하지만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를 받았던 것, 혹은 새로운 지지층을 유인해냈던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젠더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외교 영역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멸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개인의 지지라기보다는 다시 보수 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거라는 공포. 혹은 지금 어떤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지지율에 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쇄신해서 지금 정권을 되찾았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두려움이 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하 대변인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가진 게 불과 1, 2년밖에 안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보수는 끊임없이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다투는 모습만 보여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사실상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국민들의 지금 여론을 제대로 잘 읽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준석 대표 제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그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까지 이어졌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저는 응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시 또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불어왔던 보수의 변화의 바람, 다시 이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아마 보수 정당은 이걸 더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동력을 얻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그 지지율을 봤더니 호남에서 29%가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호남에 공도 많이 들였고 이번에 윤리 징계 이후에 처음 찾았던 곳도 광주 무등산이었는데 자, 이게 수치로 나타난 거 아닌가 싶고 어제는 전주 분식집에서 40명 정도 랑 또 회동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접촉면을 계속 청년들하고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아래서는 조금 잡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게 차기 당대표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 본인이야 아마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는 내용은 차기 당권을 두고 권력투쟁적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고 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조혜진 의원은 또 비대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막 갈리고 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밖에서 사실상 저게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에게는 세를 불리는 걸로 보일 겁니다.
세를 과시하거나 세를 불리는 걸로 보일 텐데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모습을 과연 곱게 봐줄까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저 행보가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도 냉전 보수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이준석 대표를 보고 과거 민정당, 전두환 개 어떤 독재 정부의 후예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대 변화를 좀 반영하는 행보들을 이준석 대표가 했기 때문에 유효했던 거거든요. 호남도 마찬가지인데 호남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민정당계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지층을 유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이준석 대표를 넘어서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의 공과가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아이코닉하게 작용했던 그 변화의 바람,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흡수를 해야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 아마 심한 어떤 태풍의 전조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까지 좀 살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이 될 8.15 광복절 특사에 누가 포함될지도 관심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MB 사면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크다. 국민 여론도 사면을 숙고할 때 반영이 되느냐? 기자 질문은 이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렇게 대답한 것보다는 좀 신중해진 답변이긴 한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의 그 사면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면권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고령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고요. 그러나 또 그 범죄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뭐 정치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 비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여론은 지금 사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했더라면은 저는 국민 통합적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 또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 사면을 했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또 보수 정당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면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또 국민 통합에 또 도움이 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이 나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여론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끝까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달 말에 3개월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사면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통합이라고 하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전두환 대통령 뭐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했을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신인규 부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전 대통령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용서한다는 차원의 메시지라도 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사면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긴 하지만 잔여 형기가 40% 정도 남아서 특별 사면이 어렵다고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2년을 받았던 김경수 지사는 형기의 60%를 마쳤고 17년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형기의 25%도 안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리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누구는 사면이고 누구는 복권이고 누구는 가석방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게 국민 통합인가? 이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지금 머리를 너무 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국민 여론에도 안 맞고 국민 통합에도 안 맞고 목적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거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네. 전망합니다. 이미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복권이 유력하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이 되면 경제 활동에 어떤 제약이 좀 풀어지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석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복권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기업 활동할 때 이제 취업 제한 같은 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삼성전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좀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좀 복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지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물론 이 사면권이라는 것이 사실 남용되다 보면은 사실 국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줄 수 있거든요. 예. 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사실 평등한 것이 원칙인데 이 사면이라는 것은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우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민 여론을 신경 써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삼성이 이재용 그 대표가 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망하거나 부회장이? 예. 네, 그러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운신의 여부와 별개로 삼성은 어차피 잘 되고 있었던 거고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거릴 거라는 어떤 그 도시 전설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명분 혹은 뭐 그냥 변명일 뿐이고 국민 여론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예. 보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라서 이재용 부회장 외에 정재계 인사들이 더 포함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형평성을 고려해서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나올까요? 굳이 한다면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 복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국민 예. 대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복권이 크게 의미가 없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아니라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 활동에 해야 되는 사람이기 복권이 때문에 돼야 정치 활동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대통합 예.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석방입니다. 예. 가석방이라는 거는 여기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형기를 일정 수준 성실하게 마치면 흔히 진행되는 절차인 것이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으로 지금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수혜, 특혜 혹은 뭐 대통합의 어떤 산물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굳이 한다면은 복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끼어 넣어서 뭐 우리가 대통합을 하는데 김경수 지사까지 포함한다라고 프레이밍을 하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원래대로라면 내년 5월에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 가석방으로 나온다면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복권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대한 이게 지금 사면 복권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좀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정치인들끼리 정치인들을 사면하고 복권하는 것이 너무 남용되다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좀 국민 정서를 건드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개인 비리이고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여론 조작에 대한 개인 범죄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분의 공이 좀 더 사면 네. 복권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마치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해주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해준다는 식으로 끼어 팔기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옴으로써 사면 복권이 된다면은 이제 친문그룹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랑 좀 대립각을 세울 수 있기 네. 때문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럼에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인의 사면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겠느냐 저는 좀 더 그 부분을 더 비중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 친문의 적자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김 전 지사가 사면된다면 지금 조금 있으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당내 당권 그 지역에는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인규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는 개인 비리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개인 비리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이익을 착복한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영업 방해로 좀 과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 아무도 개인 비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면됐다고 해서 바로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아마 당분간은 쉬식이 될 텐데 지금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까지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래도 친문계, 친명계 의원들의 표정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마 친문들에 대한 심판들은 더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있고 없고 구심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심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여론을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친문 그룹 자체가 자기들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왜 심판을 받았는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앞으로 대안을 내놔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 한 명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심점이 생기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뭐 기대를 한다거나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원칙적인 의미에서 뭐 사면을 해야 되는가 복권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정도의 논의들이 있는 것이지 당내 권력 투쟁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포함시켜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자, 김경수, 정경심 패키지 사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가 아니고 이제 개인이 일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사실 지금 뭐 김경수, 정경심에 대해서 패키지로 사면을 하자라는 건 전혀 말이 맞지 않고 다 정경심 교수도 다 개인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끼워 맞추면서 마치 이 기회에 자기들이 원했던 인물들을 하나둘씩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의 정당한 행사냐 이제 이런 의문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권 도전은 무산됐지만 출마 선언하면서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고 얘기했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연일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좀 폭로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회의 때마다 내가 무시를 당했고 이재명 의원에게는 뭐 기회주의자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박지현 전 위원장의 행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내가 이러는 거다. 지지층에게 뭐 좀 욕을 먹더라도 심지어는 나는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어떤 행보가 있었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빨리 출구를 찾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뭐 성범죄를 엄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어쨌든 간에 메시지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하려면 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 메시지의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행보들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인정투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당내에서 뭐 나한테 힘을 안 실어주더라라든가 뭐 이재명 의원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했다, 폭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점이 나이가 아니라 바로 이런 행위가, 이런 판단력이 박지원 위원장이 미숙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데 대한 이유일 거거든요. 그래서 질 때 잘 져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 잘 물러나야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당을 상처 입히고 별로 메시지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혁신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저런 얘기들을 사실 가십성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본인 개인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 때는 대선 때 내가 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한 측면도 있을 것도 같고요. 어쨌든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특히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이 보궐선거 당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개항을 공천을 요청했다. 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여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후회스럽다. 이 폭탄 선언 같은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재명 의원에게 기자들 질문이 있었겠죠.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직접 개항을 전화해서 공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박지원 위원장 인터뷰
인터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직접 요청했다고 말씀. 계약을 요청했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거에 대한 의원 입장. 자, 기자들 질문을 쏟아졌고요. 맞다 안 맞다 대답 없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지역을 셀프 공천했다. 자, 이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해서 이 고문이 동의한 거다. 당시 선거 때는 이런 당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좀 상충되는 발언이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전화 받았다고 하니까 맞겠죠. 사실은 저 얘기가 맞을 테고.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재명 의원 성격에 말을 하겠죠. 아마 네.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을 텐데 박지원 위원장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그냥 침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당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을 비판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게 박지원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힌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라든가 뭐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지 전혀 모르겠는 것이고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동시에는 어느 한쪽에서는 나는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시당할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공천이 안 맞다고 생각했으면은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본인이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한 것만 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홍보를 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페이스북에 글 쓰고 방송 나와서 이게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게 과연 명분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와서 후회한다면서 이재명 의원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정치적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권력투쟁하듯이 서로 막 그 네거티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의 인터뷰가 적절한가 아닌가 이걸 좀 뒤로 하고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경쟁자인 강병훈 의원이 이게 셀프 무혐치 공천의 전말이 드러났다.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왜 계양을에 나와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영향이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당원들이 원하니까 하기 싫어도 나온다라는 게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 제기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다 이거 문제 삼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이재명 의원의 행보는 뭔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그 물밑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하는 것 자체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네. 계양을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2번 연속 이어지고 나면 본인에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일단 본인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거 패배의 책임은 무엇이고 계양을에 내가 꼭 왜 나가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는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설득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야 되는 거죠. 네, 물음표가 있는 부분에 뭔가 한번 마침표를 찍는 발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감사원이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일 때 추진됐던 사업이죠. 백현동 개발 수백억 원대 특혜 사업이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거 박근혜 정부가 요구했었던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발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사법 리스크들이 좀 현실화될까요? 일단은 이재명 의원이 사실 지금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지금 요 박지원 위원장하고의 논쟁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뢰 잃은 정치인의 저는 전형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서 뭐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겨도 이긴 게 아닐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현동 개발 건인데 이재명 의원이 뭐 이것이 성남시가 특혜라면은 박근혜 정부가 특혜 뭐 강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전형적인 또 물타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대장동에 대해서도 사실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 2분이 자살로 돌아가셨고 예. 또 유동규라고 하는 가장 측근인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가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특혜를 강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궤변이고 그 지금 공문을 보면요. 그 조속히 그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에 적극 협조 내지는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성남시에서는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4단계나 했거든요. 예. 이거는 엄청난 특혜를 민간업자들한테 몰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4단계가 한 번에 점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문에는 분명히 용도 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서 그 부지를 팔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 종상향을 4단계를 시키면서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논리도 과거 대장동에 대해서도 윤석열 게이트라는 그런 엉뚱한 그런 낙인 찍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곤혹을 겪었는데 이것도 이재명 후보는 또 이거 거짓말 논란에 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경찰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당권 경쟁이 한창인 민주당 상황 지켜봤습니다. 자, 드디어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협상 타결까지 53일이 걸렸습니다.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1년씩 교대로 맞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1년씩 나눠갖기로 한 거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여야 간의 그 과방위와 행안위원장의 그런 차질을 놓고 워낙 극한 대립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립을 해소하고 원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서는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 좀 맡고 그다음 또 행안위 부분은 저희가 또 맡아서 중립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자, 박홍구 원내대표가 지금 솔로몬의 지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진짜 엄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방위 행안위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는데 1년씩 나눠 맞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어쨌든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오다가 53일째 내려진 결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이트 포커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약속을 지켜서 법사위는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사개특위도 약속을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민주당은 좀 실리 혹은 민생에 좀 더 천착할 수 있는 상임위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정무, 교육, 과방, 문체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총선에 도움이 되거나 네. 혹은 민생과 연관이 있는 데입니다. 복지위도 그렇고 환노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정위가 걸려있는 정무위도 그렇죠.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통치와 관련된 그 상임위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기재위라든가 법사위라든가 행안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들을 잘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통치의 영역에서도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려고 하면은 국민의힘과 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일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민생인데 민생 관련해서 세법 같은 것들 막 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정할 거라고. 근데 그 국회에서 다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자기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제발 남은 2년간만이라도 조금 합의의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거물급 정치인들이 어디에 배치됐을까?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빨리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후보군이었던 안철수 의원은 외통위로 갔고요.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 두 대권 주자가 모두 외교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에 배치가 됐고요. 두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대선 주자나 다선 중진 지도부가 많이 배치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투톱도 각각 국방위, 외통위로 배치가 돼서 이거는 안보 이슈 대응 차원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권성동 대행은 과방위, 장제원 의원은 또 행안위로 갔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 두 분인데 격전지 두 곳으로 배치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그 거물 정치인들 배치 상황 봤고요. 법사위를 보면
민주당 철험의 의원들이 지금 대거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김남국, 김의겸, 김승원, 최강욱, 이탄희 의원에다가 박범계, 박주민 의원까지 지금 합류가 된 상황인데요. 자, 당장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민주당의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여 왔던 것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격력이 있는 이제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참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의사 진행을 잘 하면 되는 자리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사 진행을 잘할 생각은 하지를 않고 서로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회의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어느 자리 누가 가져가느냐 가지고 저렇게 싸우면서 지금 세비 반납하겠다는 의원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국민 앞에 부끄럽고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례대로 좀 앞으로는 국회를 원활하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공보규칙을 일부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 때 사라졌던 검찰 티타임, 이거 비공식 이제 정례 브리핑인데 당장 다음 주부터 부활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저는 이 자체는 논의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미국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소장 자체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소장 자체를 공개하는 건 괜찮은데 그 언론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티타임에서 정보를 흘리고 피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진짜 그게 필요하다면은 제대로 책임을 지고 공소장을 공개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무조건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건 안 돼가 아니라 언론이란 티타임에서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얘기하는 입장이나 정보를 받아 적는 입장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미국식으로 공소장을 아예 공개하자, 책임지자. 그리고 비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상임위 얘기했는데 저도 완전 동의하거든요. 상임위원장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당성으로 하는 거다. 여론의 정당성으로 하는 거다라는 건데 행안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행안부 장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게 돼 있어요. 법을 초월해서까지. 이게 지금 되게 정부 사이에서 입장이 안 맞는 거예요. 필요한 상황을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수사의 고리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좀 합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좌충우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논의해야 될 상황까지도 다 수사 정국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세게 걸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어쨌든 이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뭔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없애려고 했을 텐데 이걸 또 해보니까 국민 알 권리가 조금 이제 기소가 되기 전에까지는 전혀 이제 수사 상황을 모르고요. 오보가 나오면 대응도 못하고 이런 부작용도 있어서 좀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공개 금지 큰 틀은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주도하신 분이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조치를 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보호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건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균형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조치는 조금 조국 전 장관이 너무 틀어쥐었던 이제 그런 그 정보의 비공개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하는 쪽으로 이번에 길을 좀 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조국 장관 본인이 본인의 어떤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벌어지는 폐해가 심각했고 조국 장관은 그와 무관하게 이미 언론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물어뜯기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만 좀 팩트 체크만 해드리자면 포토라인 그 앞에 서지 않는 걸 첫 수혜자는 조국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와 무관하게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고 사실과 무관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다 사실인 것처럼 돼 있는 면도 있어요. 제가 조국 장관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었고 검찰이 그런 식으로 자기 이제 피의 사실을 자기를 유리한 대로 언론에 유포해서 여론으로 뭐 이렇게 문매를 때리는 걸로 수사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 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공소장을 공개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라고 이제 집중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법안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브리핑까지도 특검 법안에 넣어놨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죠. 테슬라의 국내 공식 서비스 센터가 이 사고 차량을 부실하게 수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렁크를 교환했다는데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도장칠도 수리 후 몇 달 만에 다시 벗겨진 건데 테슬라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테슬라 모델 3 차주 A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 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차량 상태를 본 담당자는 A씨에게 범퍼 수리와 트렁크 교환을 권했습니다. 트렁크는 크랙이 일부 생겼으니 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약 일주일 뒤에 입고를 시켜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차량을 돌려받은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환했다던 트렁크에 예전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서비스 센터에 이유를 물었더니 트렁크는 교체했으나 광택 작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환 작업 진행했는데 이제 그 부분 이제 뭐 광택 부분이 이제 누락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하긴 하고 그 부분 다시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후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동차 성능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트렁크를 교환한 게 아니라 단순 탈부착만 한 것 같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검사기관 관계자는 트렁크 탈착과 교체는 다르다면서 교체로 표시하면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두 작업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 4달 뒤에는 차 범퍼 도장까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잡아당겨도 칠이 쭉쭉 떨어져 나갈 정도입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했지만 테슬라 측에서 CCTV 제공을 거부해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미 소비자원을 통해 해명을 마쳤다며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테슬라 AS가 문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 수가 전국 통틀어 8곳에 불과해 다른 외제차 업체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수리를 맡겨도 실제 수리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테슬라 같은 데는 국내의 어떤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주는 데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더해 글로벌 제조업체의 나몰라라식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법안을 강화하고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저격범이 종교 때문에 가정이 망가져서 화가 나서 범행을 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국내에서도 종교로 인한 가정 불화로 40대 남편이 부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원인이 된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종교 피해 대처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종교의 특정 교리나 문화에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저격한 40대 남성은 범행 동기로 종교를 지목했습니다. 모친이 통일교에 빠져 파산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아베 전 총리가 연설 영상을 보낸 걸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特定の団体に恨みがあり、安倍元首相がこれとつながりがあると思い込んで犯行に及んだ旨、本人が供述しておりますが、以下詳細について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가족 내 종교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사건은 일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는 49살 노모 씨가 부인과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 씨는 부인과 딸이 특정 종교단체에 다닌 뒤부터 이혼과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며 4차례 상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자관계면 이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는 이혼 사유가 안 되거든요. 일단 종교 신앙생활을 해도 집에는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이후에도 부인이 거듭 이혼을 요구하자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담 전화를 요청했던 거고, 또 아내가 가출을 했을 때도 다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요청을 그 아내에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다른 종교 총재는 최근 또 다른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종교와 관련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피해 대처 전문가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종교의 교리와 문화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정 파괴와 국가의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전매 특화인 사기 포기를 규제하고 금지하는 규제책과 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借金までさせて献金させる、そういう活動をしていることを私どもは反社会的な活動である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최근 법원에서도 일부 종교의 포교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신도 개인의 의지로 종교 행위가 이뤄진다며 아베 총리 저격범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 살인사건과 관련된 종교단체는 개인 사정을 알긴 어렵다면서도 여러 원인이 얽혀 발생한 문제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재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종교단체도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억측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종교활동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나 정책에 관해서 지지나 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이제 선거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나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2년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른바 토크 콘서트를 열고 대중 앞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이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권 선거 같은 불공정이 걱정되면 다른 규제를 써야지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지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나 정책에 다양한 견해를 표하는 것 자체가 주권 행사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 예정된 22대 총선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후보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선거기간 지지 반대 집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미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선거기간 일반 유권자의 어깨띠 착용이나 현수막, 광고 게시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 역시 비슷한 이유로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바로 무효로 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불렸던 조항들이고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제대로 선거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향후회나 종친회, 동창회 같은 친목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할 때 확성장치를 쓰는 것도 소음 피해를 규제할 공익이 인정된다며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위위원이었던 이 전 차관은 오는 9월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으로 검찰은 이 전 차관이 출국 금지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로 10억 원대 횡령배임이 불거지며 진병준 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제명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건설산업노조 제명권을 투표에 붙인 결과 9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설산업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을 묵인 방조하고 노총의 정상화 요구를 불이행해야 하며 비민주적으로 노조 운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안이 상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하루 전보다 2,500여 명 줄며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8,632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2만 9천여 명, 2주 전보다 4만 9천여 명 늘며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발생이 6만 8,309명, 해외 유입이 3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증가한 130명입니다. 하루 새 31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숨져 누적 사망자가 2만 4,825명으로 늘었고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830만 6,179명 가운데 0.42%인 7만 7,092명이 재감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번 걸린 3차 감염자는 108명이었습니다. 전체 재감염자의 33.2%인 2만 5,620명이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였고 특히 3차 감염자는 절반 가까운 51명이 18세 미만이었습니다. 재감염자 가운데 젊은 층의 비중이 큰 것은 소아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확산세를 젊은 층이 이끌고 있는 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면서 일부에서 진단키트와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기약과 진단키트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는 등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가 진단키트와 일부 감기약 등 기본 방역 물품이 다시 품귀 조짐입니다. 주문을 하고 싶어도 보이질 않아서 주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제일 최근에 들어왔던 게 언제 정도였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때 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5개. 다만 올 초 유행 때와는 달리 온라인 구매에는 문제가 없어서 전체 공급량 부족보다는 급할 때 근처에서 바로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진단키트를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은 생산 지원과 함께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합니다. 선호도나 유통 과정에 따라 특정 품목이나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품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식약처에서 생산과 판매, 재고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말과 야간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 검사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운영하고 음압 격리병상 가산 수가를 최고 108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미 지난 20일 1,400여 개 병상에 재가동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겨우 4개만 늘자 인센티브 적용 시점을 앞당긴 겁니다. 또 백신 4차 접종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면서 접종 이상 반응 경험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병행하고
화장시설은 237곳을 개보수하거나 증설합니다. 휴가철 방역도 강화하는데 해수욕장은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여객선과 터미널, 휴양마을 등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월요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0%에 육박하며 19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9.9%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한 상승률로는 19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5%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83.4%가 올랐고 1차 금속 제품은 24%가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만들어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뜻하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선박 제조를 재개해 계약 기간을 맞추고 적자 규모를 줄이면서 이 파업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국민혈세 7조 1천억 원이 지원됐고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2조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50일 넘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런 대우조선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배를 만드는 5개 도크 가운데 가장 큰 1도크 점거로 선박 제조가 중단되면서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조선소는 다시 활력을 찾겠지만 파업 기간에 공백을 메우고 계약 날짜를 맞춰 선박을 인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계적으로 50일이 밀렸으면 50일이 걸린다는 건 그 2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2배 인원이 들어가든지 2배의 기간이 필요하든지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목표량의 67%를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채웠습니다. 적자 탈출에 기대가 컸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돼 경영 환경 개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시장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임료가 굉장히 비쌀 텐데 하루도 빨리 인도에 가는 게 자기 선주들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2달씩 지연되면 그건 뭐 선주 입장에서는 자금난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혹독한 구조 조정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2명이 오늘 새벽 3시부터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참프레 공장에 있는 30m 높이 저장고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처우 개선과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성 현장에 기동대 등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참프레 화물 노동자 47명은 운임, 회차비 인상과 차량 매매 간섭 금지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파업 중입니다. 참프레 측은 이미 운송료를 큰 폭으로 올렸고 노동자들이 닭고기 업체 최대 성수기인 초복을 노려 운송 거부에 들어간 만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경찰은 보행자 유무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정확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 하는 경우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호등의 적녹색 신호와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난징의 한 사원에서 일본군 A급 전범의 위패를 봉안해 오다가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이 난징은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서 대학살이 자행됐던 곳이라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937년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당시의 수도 난징을 점령합니다. 이후 중국군 잔당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무려 30만 명이 희생된 반인륜적 전쟁 범죄의 원흉들이 난징의 한 사원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난징 공략의 총사령관이었던 A급 전범 마스이 이완해를 비롯한 4명의 위패가 발견된 겁니다. 중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在中国供奉日本战犯这种事情是不可思议的事情，难以置信。这你妈什么货色？咱们中国人有这种人真丢人，不是一般的丢人，数典忘祖的败类。 전범들의 위패는 우아핑이란 이름의 기부자가 봉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민족 감정을 해치는 행위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중일전쟁 발발 85주년으로 애국주의 선전선동이 여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특히 자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만큼 반일 감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중국에서 건물 6층에서 떨어진 2살 배기를 행인이 맨손으로 받아 목숨을 살렸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저장성 퉁샹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과 함께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행인들이 아이가 떨어지는 곳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려 무사히 받아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이는 추락 과정에서 타박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베란다에 놓인 의자에 올라가 창밖을 보다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2030 세계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저희는 오늘 10월 열리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더 나아가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셨습니다. 네, 따뜻하게 방탄소년단 정초석 귀하를 2030 벌써 받으셨네요? 예, 2030 부산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트와 함께 따뜻한 마음이요. 하트도 함께 보내주세요. 따뜻한 마음과 귀여운 동안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부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작은 하트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려주십시오. 네, 기자 여러분들 충분하신가요?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께서는 뒤쪽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대사로 이쪽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쪽 수고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대사로 오늘 이쪽이 되셨기 때문에 이쪽 수고를 이번에는 우리만의 에너지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둘, 셋, 파이팅!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뛰어주십시오. 내일이 절기 대서입니다. 이 시기가 1년 중에 가장 덥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에 이어 내일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예년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내일도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남부 내륙에는 낮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까지, 중북부지방은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름비치고 양이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부산도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29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수요일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